안녕하십니까, 이진수입니다. 법률 방송은 이승만 학당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이고 오늘도 이승만 학당의 이사이신 주익종 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박사님께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과오로 보는 이 역사 인식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이 흔히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일제 식민지로까지 소급해 올라가지 않나 싶은데요. 일제 식민지 이 시대에 대한 역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문제가 이 갈등이 많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 와서는 양국 관계가 거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평가까지 있는데요. 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건국 세력에 대해서 이것을 친일 세력이다 라고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역사 인식에 뭔가 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제 통치기 역사를 생각할 때 우선 지적해 둘 사항은 한국인들이 이 한국 근현대사가 한 150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일제 통치기를 지나치게 크게 본다 또는 지나치게 중시한다 하는 겁니다. 역사 교육 자체가 이 일제 통치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필수 과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문제 중에서 일제 통치기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 통치기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잠깐 보시면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입 수능 한국사 시험의 근현대사 시험 10문제 중에서 2020년도 시행된 시험에서는 70%가 7문제라는 거죠. 일제 침략과 항일에 관한 문제였고요. 또 작년 2021년도에는 40%가 그러했습니다. 이 자료 화면에서는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일제 침략과 항일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2020년에 비하면 2021년에 좀 완화됐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 시대 구분을 해보면 개항기는 34년이고요. 그리고 일제 치하가 35년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기는 2020년까지 따져보더라도 72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간이 이 개항기와 일제 통치기에 각 2배가 넘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 관해서는 고작 한 문제를 출제하면서 일제 침략과 항일에 관해서는 7문제 혹은 4문제 이렇게 출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제 침략과 항일의 역사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육관을 거친 사람들은 당연히 일제 침략과 항일의 역사를 중요하게 또 굉장히 크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빼앗긴 그런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도는 아닐까요? 나라를 빼앗긴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죠. 많이 알려진 것인데 조지 산타야나라고 미국의 철학자 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만국을 기억하지 못하면 또 만국을 맞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국을 기억하려면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교육은 일본의 억압과 수탈, 그로 인한 한국인의 피해를 한국인의 머릿속에 주입해 왔습니다. 가해자 일본, 피해자 한국, 바로 이런 기억만 배양해 왔습니다. 나라가 왜 망했는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일본은 나쁜 나라, 나쁜 놈들이다. 이런 것만 머릿속에 주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일본이 가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조선이 왜 망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성찰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해자 일본, 피해자 한국 이 프레임이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일제히 수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실적 근거가 없이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뭐 나쁜 놈들 일본을 비판하기 위해서인데 뭐가 어떠냐 하는 식으로 한국사 교과서에 수탈설을 집어넣었습니다. 즉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한국인을 노예로 삼아서 토지도 뺏고 생산물도 뺏고 노동력도 뺏고 심지어는 위안부, 여성의 성까지 빼앗은 악마나 다름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 이렇게 여기고 또 그에게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근래 본 겁니다만은 일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 테러라 그러죠. 스프레이로 막 욕설을 써놓은 뭐 이런 사건도 가끔씩 보도가 됩니다. 그 일본은 한국의 적국이고 한국인은 일본의 피해자라는 이 정체성을 만드는 것, 이 목적에서 역사 교육자들이 일본 통치기를 유독 강조하고 또 수능 시험 문제도 이 일제 통치기에 집중적으로 낸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제가 공부할 때 국사 교과서에서 일본의 억압과 수탈을 강조했다는 건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과서인데 교과서에서 사실의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쓰는 게 역사인데 그것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면은 역사의 기본부터 좀 어긋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에는 오랫동안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후에 토지와 임야를 약탈하고 또 산업을 침탈하고 또 식량을 수탈했으며 일제 말에는 침략 전쟁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가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한 것도 한국인의 토지를 수탈할 목적이었고 실제로도 그 목적대로 일제가 한국인의 토지를 대거 수탈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교과서는 1982년에 처음 발간돼서 1980년대 내내 사용된 국사편찬위원회가 낸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입니다. 상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학원이에요.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일제 침략하의 민족 순환의 하나로 토지의 수탈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이 붉은 줄을 그은 것처럼 일제가 불법적으로 탈취한 토지는 전국 농토의 약 40%나 되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후에 2003년부터 쓰이기 시작한 검인정 한국 근현대사 이 교과서에서는 40%라는 수치는 없어졌지만 역시 토지와 임야의 약탈이라는 항목으로 일제히 토지 수탈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이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신 바 있는 이용훈 교수가 이 토지 수탈설이 날조된 것이라는 점을 한 논문을 쓰셨어요. 2005년에 아주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이런 노골적인 토지 수탈로는 빠졌습니다만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한국인이라면 특히 나이가 든 한국인들은 일제히 토지조사 사업 이러면 아마 토지 수탈을 연상을 할 겁니다. 아무리 1960년대이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쓴 책인데 그 학자들이 쓴 교과서에 사실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용훈 교수께서 2005년에 논문에서 잘 밝히신 바인데 사실 교과서에 이런 서술이 들어간 과정을 보면은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한국사학계의 초기 대표적인 학자로 이기백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설서인 한국사 실론 이런 책을 써서 아주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 단계의 책이라고 하겠는데 1961년에 한국사의 개설서, 아마 대학교재로 쓰인 것 같은데 국사실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나중에 이 책이 한국사 실론으로 이제 바뀌었죠. 근데 그 책에서 총독부가 1930년경에 소유한 전답과 임야가 한 888만 정보로서 전 국토의 4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라고 쓴 바가 있습니다. 전답과 임야가 888만 정보인데 대부분은 물론 임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조선총독부 통계원보를 근거로 쓴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 화면에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걸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62년에 불과 1년 뒤에요. 역사교육연구회라는 단체가 중학교 교과서를 썼는데 그 교과서에는 1914년에 일본인 농지가 전국 농지의 거의 절반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마치려면 앞으로도 4년이나 더 남았는데 이미 일본인 농지가 전국 농지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봐도 뭔가 사실이 아닐 것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라는 수치가 1967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연세대 민영규 교수가 쓴 책인데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총독부가 전국 농토의 40%를 소유한 지주가 되었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총독부 외에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있었죠. 이 동척도 막대한 농지를 갖고 있었다고 또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본인 민간 지주는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총독부와 동척과 일본인 민간 지주 요 셋을 다 합치면 이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소유 농지는 조선 농지의 아마 절반이 넘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썼고요. 그 1년 후에는 이상옥, 차문섭 교수가 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에서 전 국토의 40%를 수탈했다고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40%라는 수치 자체가 이제 대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70년대에 국사 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40%라는 수치를 딱 떼어내서 그걸 베껴서 농지 40% 수탈서를 정설처럼 확정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토의 40%와 농토의 40%는 다르죠. 이 교과서 서술자들은 국토의 40%, 농토의 40%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르죠. 생각해 보십시다. 총독부가 농토의 40%를 소유했다면 민간의 소유 농지를 빼앗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토는 원래 주인이 있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개간을 했었고 또 그걸 물려받아서 계속 경작을 해왔을 겁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부는 1910년도에 등장했는데 몇 년 안 가서 농지의 40%를 소유하게 됐다면 그건 빼앗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총독부는 국토의 40%를 수탈 없이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임야는 원래 민유지보다는 조선왕조 같으면은 국유, 왕유지 이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대로 총독부의 소유가 되면서 임야에서는 국유지 비율이 높았죠. 그러니까 총독부가 국토의 40%를 소유했다 혹은 수탈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크게 이상한 서술은 아닙니다. 자, 처음엔 이기백 교수가 국토의 40% 총독부 소유서를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는 국사교과서 집필자들이 국토 40%를 농토 40%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잘못 기억한 것일 수도 있어요. 국토 40%라고 읽었는데 그거를 농토 40%로 잘못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 아니고 실수한 거죠. 그래서 농토 40%라고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제히 수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농토 40% 수탈로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술에 대해서 거의 30년이 되도록 한국사학계의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토지 소유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했는데 농민들이 신고가 뭔지 몰라서 혹은 와, 내 건데 내가 왜 신고를 해야 되냐 이렇게 그냥 무시해서 신고를 안 했다가 농토를 빼앗겼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소유였던 농토를 수탈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 농민들은 바보 천치 아닌가요? 농토를 빼앗겼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제가 빼앗은 농토가 40%라고 하면 자, 상층에 일본인과 한국인 지주들이 소유한 농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농토를 제외한 나머지 농토가 대부분 수탈당했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일반 한국인 농민은 대부분 소유 농지를 빼앗겼다고 하는 건데 그 많은 농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토지조사 사업 때 폭동은 없었습니다. 일제히 총칼이 무서워서 못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바로 2, 3년 뒤에 3.1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농토 수탈이 없었기에 우리 조상들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죠. 토지 수탈서를 쓴 교과서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바보 멍충이라고 욕한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사학계 또 역사교육계의 누구도 이런 소설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제 그 농지 수탈이 어떻게 보면 의심할 필요 없는 당위 명제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제 시대를 다루는 교과서라면은 당연히 일제 수탈상에 대해서 폭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토의 40%를 수탈했다 이런 것이 딱 입맛에 맞는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지를 수탈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학자들께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제히 수탈을 보이는 데만 관심이 집중돼 있었던 것이죠. 자료 하나를 더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2003년도부터 쓰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제 수탈 서술입니다. 이 21세기 초에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제편 서술은 온통 수탈, 침탈, 심지어는 약탈입니다. 이 단어의 어감으로 보면 약탈이 좀 더 세죠. 마구 빼앗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토지와 임야는 약탈, 산업은 침탈, 식량은 수탈, 또 전시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 수탈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는 식량 수탈이란 소제목 하에 증산된 쌀의 대부분은 주로 목포 군사랑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썼습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빼앗아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죠.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해요. 반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반출이라는 것은 내갔다는 그런 뜻이고 역시 그냥 가져간, 빼앗아간 그런 인상을 줍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집필한 필자는 쌀이 일본으로 수출, 당시에는 이출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일본으로 수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주와 농민이 돈 받고 판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빼앗아 간 것 같은 어감을 주기 위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쓴 겁니다. 참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는 뭐 사실에 좀 어긋나더라도 뭐 이렇게 그 수탈성을 좀 마음대로 지적해도 비판해도 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차피 뭐 일본은 악마나 마찬가지인데 일본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강조를 좀 해도 뭐 괜찮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뭐 일제 말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징용이라든지 또 징병, 또 쌀 공출, 게다가 뭐 위안부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수탈성을 좀 과장하고 부풀려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징용 배상이니 위안부 배상이니 해서 현재 한일 간에 큰 문제가 벌어져 있는 거죠. 거의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자, 노무동원 중에서 강제성이 있는 게 징용인데요. 이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바로 해방되기 거의 1년 전이죠. 그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징용으로 동원한 노무자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1944년에 일본으로 공식적으로 동원된 노무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조금 안 돼요. 3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이게 9월부터 징용이 시작된 거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징용 노무자로 추정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1945년에는 전황이 너무 악화되고 또 미군이 폭격을 해요. 또 미군의 잠수함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배가 잘 다니질 못했습니다. 도항이 불가능해졌어요. 45년도에는 거의 가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징용으로 동원한 강제로 끌고 간 노무자 수는 한 10만 명 정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용이라고 해도 또 노임을 지불해요. 공짜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노임을 지불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력 수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위안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역시 일본군의 의뢰를 받은 업자가 개별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위안부가 되는 그 여성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안부가 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업자를 따라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주와 여성의 부모 친권자 간에 전차금을 주고받는 약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을 데려가는 겁니다. 여성 본인의 의사에는 반해서 데려간 거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무슨 사냥하듯이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있었어요. 1년 내지 한 2년의 계약 기간이 있었는데 이 계약 기간 동안 위안부 일을 하면 전차금 빚을 갚고 돌아오거나 또는 추가로 돈을 좀 모아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노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등 외지의 노무자로 갔으면 다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게 이 노무현 정부 이래의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른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원 노무자들은 사실은 모집에 응해서 그것도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서 일본의 제철 공장에 갔고 그 노동의 보수를 다 받았는데도 자신은 강제로 끌려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국 법원이 또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상은 모집에 응해서 자발적으로 간 것인데 강제로 끌려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수탈을 부풀린 정도가 아니라 없던 수탈을 날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토지조사 사업 때 토지를 빼앗긴 일이 없는데도 토지를 수탈당했다고 교과서에 쓴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위안부 역시 강제 연행된 성노예라고 하는 게 한국 내 다수 입장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어렵게 도달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도 간단히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한일 협정에 위배되는 배상 판결을 내려서 한일 관계가 현재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른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던 거,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통치하고 병합한 게 한국을 돕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 우리나라 한국민에게 이 식민 지배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확인할 것은 일본은 한국을 영구 병합하려 했다고 하는 겁니다. 비유컨대 금광에서 금광석을 캐다가 광석을 다 캐고 나면 버리고 다른 금광을 찾아 떠나는 것처럼 한동안 한국에서 단물을 빼먹다가 한국을 떠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구 병합하려 했고요. 그것은 곧 한국을 일본에 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한국인에게는 또 일본어를 쓰게 하고 일본 신민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한국과 일본 간에는 언어가 다르고 교육 수준, 문화 간섭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동화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일본은 점진적인 동화 정책을 폈습니다. 일본의 제도를 순차적으로 조선에 도입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면과 사회 정치면 이렇게 크게 좀 양상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경제면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급속한 동화를 추구했습니다. 여러 법령을 시행하는데 1912년 조선 민사령이라는 걸 공표해서 조선에서 근대 민법을 시행합니다. 이 조선 민사령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일본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23개의 민사관계 법령을 한국에서도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민사령 자체가 그러니까 대단히 뭐 조항이 긴 그런 법령이 아니에요. 일본의 법령,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23개 그 민사관계 법령을 한국에서도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물론 조선만의 독특한 가족제도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관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다 이렇게 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법령의 시행으로 당시 한국인은 인격권과 재산권, 가족권 등 근대적인 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인격을 갖는다. 그런 권리가 인격권이죠. 또 모든 인간은 능력껏 재산을 보유할 수 있어요. 재산권입니다. 또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권이에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사권이라고 합니다. 공권과 대비되는 근대적인 사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인정받았어요. 즉 한국인도 근대 사권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일제는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중앙은행 설치를 포함한 화폐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한제국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제는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을 설치를 해서 조선은행권을 발행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은행권의 통화가치가 안정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당시 근본위제를 하고 있던 일본 은행권을 본위화폐로 해서 조선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일제말, 전쟁을 수행하던 일제말을 제외하고는 조선은행권의 통화가치는 안정돼 있었고요. 그 밖에 여러 국책은행 또 민간은행 이렇게 해서 금융제도를 만들어내고 또 일본식의 재정제도도 도입합니다. 근대 미터법과 같은 도량형 제도도 도입을 하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조사 사업도 실시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왜 했느냐? 조선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일본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조치가 한국인은 예외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한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가난한 한국인들이 무슨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한국인 지주들 중에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원래 재산은 별로 없었더라도 자신의 재능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 훗날 대기업가가 되는 박흥식의 경우에 평안남도 용관군 출신이에요. 거기 무슨 대부호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부호 집안 출신은 아닌데 진남포에서 미곡상을 하다가 또 진물업을 하다가 또 인쇄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 경험을 쌓습니다. 그때만 해도 크게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신문용지를 취급하는 선일 지물 회사를 설립해서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를 발판으로 해서 1930년대에 화신백화점 또 화신연쇄점 이런 사업에 연이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상업 분야에서는 한국인 제1의 그런 기업가가 됩니다.
기업가적 재능을 발휘를 한 거죠. 일본인 경제가 이렇게 팽창할 때 한국인은 이게 주도권을 잃고 위축된 게 아닌가 좀 싶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당시 보면 자본력이라든지 기술에 있어서 한국 대비 좀 상대가 되지 않도록 월등한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본인 경제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인 경제는 좀 정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이 식민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또 그들이 주도해서 경제가 확장, 팽창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국인의 경제 활동은 위축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제로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로섬 게임. 근데 경제 활동은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실을 보는 무슨 노름과 같은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일본인이 번영하는 반대편에서 한국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소멸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의 경제활동도 아울러서 확장 또 팽창합니다. 좀 통계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별 영업세 납부자 수 또 납부세액 그 통계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자에게 영업세가 부과됐는데 1928년에 그 납부자는 일본인이 한 2만 2천 명, 한국인이 한 3만 8천 명으로 한국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세액은 일본인은 한 90만 원, 또 한국인은 42만 원, 한 절반도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일본인의 영업 규모가 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 10여 년 뒤에요. 39년에 보면은 일본인 영업세 납부자는 한 2만 4천 명으로 조금밖에 안 늘었어요. 한 10%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납부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납부세액은 일본인 260만 9천 원으로 거의 3배가 됐습니다. 역시 경제 규모가 크게 팽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속에서 일본인의 사업 규모가 엄청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납부세액도 125만 8천 원으로 거의 3배로 커집니다. 한국인은 일본인만큼 개별적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지는 못했지만 대신 사람 수가 늘어나서 영업자 수가 늘어나서 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과 비슷하게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주도로 경제 규모가 커질 때 한국인의 경제도 같이 커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역시 통계를 보는 것이라서 좀 힘들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전국 광구수 또 금광수에 관한 통계입니다. 바로 1930년대의 한국인 금광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일본의 상금 정책, 금을 증산하는 정책이죠. 이 정책에 따라서 한반도에 1930년대에 금광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금광열은 한국인이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1930년부터 38년 사이에 전체 광구 중에서 금광의 비중이 33%에서 57%로 높아져서 새로 금광이 대거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금광의 70%가량이 한국인의 금광이었습니다. 금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대인데 그것은 한국인이 주도했다 하는 거죠. 역시 다투어 금광업에 뛰어드는 한국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광업에 뛰어든 사람들 대다수는 물론 실패해서 가산을 날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광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자료화면에 왼편에 있는 분이 방응모 씨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종만 씨입니다. 금광 개발에 성공하니까 이 금광을 일본 광업회사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조선일보를 인수해서 경영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방응모입니다. 또 수십 차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랬다가 함경남도의 장진 금광 개발에 성공해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번 돈으로 여러 사업을 펼쳐요. 광부와 농민의 자립사업, 또 출판사업,
교육사업 이렇게 크게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종만이었습니다. 좀 전에 자료화면을 보면은 방응모는 단아한 선비 혹은 시골 노인 같은 인상입니다만 이종만은 중후한 신사의 풍채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이종만의 사업에 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겁니다. 신문 2개면에 걸쳐서 전면에 실렸어요. 이 이종만은 요즘으로 치면은 사회적 기업가 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다 같이 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체에 대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대동광업, 대동농촌사, 또 대동광산조합, 대동출판사, 대동공업전문 이런 식으로 사업체에 대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사회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하는 내용이고요. 1937년 6월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야, 한국인의 골드러시 이렇게 금광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쳤다는 그 이종만의 이야기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경제면에서 있어서도 일본인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그 함께 한국인들도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고 그래서 한국인들의 경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졌다. 그리고 성공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다른 사회생활,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이라든지 뭐 관리 임용, 뭐 회사 직원 채용에 있어서 좀 차별이 있었을 텐데요. 이게 또 나아가서 언론, 출판, 뭐 사회, 뭐 결사 같은 그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약하지는 않았을까요? 네, 차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고등교육기관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있고 또 경성고등상업학교, 고등농업학교, 또 고등공업학교, 뭐 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이런 관립, 공립 고등교육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기관에는 잠정적으로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비율이 있었어요. 쿼터제입니다. 일종의 할당된 정원이 있었습니다. 조선인은 한 30%를 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본 내에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학생은 굳이 식민지 한국에까지 와서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커트라인도 낮았습니다. 반면 한국인 학생은 입학 정원이 적으니까 치열한 입학 경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연히 입학 시험에서 한국인 학생의 커트라인이 더 높았죠. 이건 분명히 차별입니다. 우수한 한국인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으니까요. 또 총독부의 관리 임명이나 회사의 직원 채용 이런 데서도 차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차별 없었던 은행으로 조선식산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은행에서는 차별이 그래도 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머지 거의 모든 일본인 기업은 채용도 일본인 위주로 하고 설령 한국인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그 급여가 더 적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가봉, 그 봉급을 더 줬어요. 이런 식으로 고용 기회와 급여 수준에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기본권이죠. 이 기본권은 한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만 부여됐습니다. 또 참정권도 부정됐어요. 식민지 한국에는 의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의회에 식민지 대표를 보낼 수 있느냐? 일본 의회에 식민지 대표의회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의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일체의 참정권도 부정됐습니다. 이렇게 정치 사회적으로 차별이 심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도 한국인들은 자신의 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썼고 또 그런 노력이 상당히 성과를 거둬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가들도
나타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제하에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했던 노력, 이런 경험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분명히 차별이 있었고, 그 차별을 받는 와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자기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 격차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또 경제 전체에 있어서 일본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모습 말입니다. 네, 저는 그것을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한국인의 적응, 대응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한국에 와서 식민지 근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농업을 개발하고 또 공업을 개발하고 또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물론 일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거죠.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이 또 적응하고 대응했다 하는 겁니다. 이 식민지 근대화는 한국인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팽창하는데 왜 그에 속한 한국인이 해를 입겠습니까? 하다못해 일자리가 늘어서 변두리 취직처라도 한국인이 그 취직 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팽창에서 떨어지는 떡고물, 그걸 얻어먹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인은 일본인의 기업 활동이라든가 또는 일본인이 하는 사업을 보고 배워서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일례로 당시에 그 농업개발 사업의 주체가 됐던 게 수리조합이에요. 뭐냐면 논농사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수리시설이 필요한데, 일본인들은 종래의 밭이라든가 갈대밭, 이렇게 논이 아니었던 땅, 아니면 불안전한 논, 천수담 논이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천수담 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구역을 수리조합 구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주들로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수리시설 공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종래 논이 아니었던 땅들이, 경지가 아니었던 땅이 논으로 바뀝니다.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시 지주들이 다퉈서 이 수리조합을 만들고 이 농사개발 사업, 농업개발 사업을 펼쳤는데, 한국인 지주들도 이 수리조합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주도해서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수리 안전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인물이 김홍량이라고 해서 황해도 안악의 대지주요, 민족운동가 출신입니다. 1885년생인데 일제가 한일 병합 후에 기독교도 민족운동가들을 탄압한 사건, 백오인 사건이죠. 그 백오인 사건에 바로 앞서서 그하고 관련이 되는데 안악 사건이라는 것을 적발을 해내서 그 때문에 5년간이나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석방후 그는 집안의 수작지를 관리하다가 수리조합을 통한 농업개발에 뛰어듭니다. 1926년에 그는 자신의 갈대밭 2천여 정보, 못 쓰는 땅이죠. 갈대밭 2천여 정보를 포함한 임야 3,800정보, 논 6,000정보, 밭 500정보, 도합 1만여 정보를 묶고서 그 지주 1,900여 명을 모아서 안녕수리조합을 만들고 조합장이 돼서 수리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왜 안녕이냐면 안악군과 재령군의 두 군에 있는 땅을 모았기 때문이고요. 재령강에서 취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러 지주의 땅에 이르는 도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서 갈대밭이나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일본인 지주는 한 200명, 조선인 지주는 1,700명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사업을 수행했으니 상당한 기업가적 능력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 김홍량을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한국인의 훌륭한 적응, 대응의 또 하나의 예로 봅니다. 이런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한국인의 적응, 대응이 오늘 한국인에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현재까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이 일제 통치기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항일 독립운동, 3.1운동, 봉오동 전투 이런 내용들로 항일 독립운동만이 그 시기에 주요한 한국인의 활동이었다라고 배웠었기 때문에 지금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기업 활동이 어떤 의의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독립운동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상찬해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 대다수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독립운동가가 되기는 어려웠고요. 어쨌든 자신의 생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식민지 체제 속에서도 학교를 다니고 회사원, 은행원이 되고 교사가 되며 언론사의 기자, 문필가가 되고 또 심지어는 총국부의 관리도 됐습니다. 또 일제의 박정희처럼 일본군 장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광업가 이종만, 농업개발가 김옥량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대 사회의 주역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대 사회를 꾸려갈 역량을 키웠습니다. 자,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돼서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도 아래서 나라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독립운동가들만이 꾸려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 관리, 교사, 은행원, 회사원, 관공업 기술자, 광업가, 농업가, 또 공업가 이런 독립국가의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일제하에서 양성, 단련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뒤에는 더 많은 수의 학교 신규 졸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짧은 시간 안에 근대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인의 근대화 역량이 일제 통치기에 향상이 된 것, 이것도 저는 독립운동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승만 학당의 주익종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흔히 일제 강점기라 부르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인식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부당하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근거도 없이 일본을 악마화하고 이렇게 한국인의 피해를 부풀리고 날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일본의 악연은 1945년 해방으로 인해서 끊어졌고 이제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설린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제 통치 시기에 교육, 산업, 문화를 통틀어서 한국인의 근대적 역량이 성장했고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일조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 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